화살 장착. 핫! 자, 시작해볼까? 집중해서 핫! 발사! 놓치지 마. 돌아간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핫! 약점 간파. 자, 약점 간파. 약점 간파. 자, 자, 돌아간다. 핫! 자, 신중하게. 자, 목표 조준. 발사! 집중해서. 발사! 약점 간파. 자, 돌아간다. 집중해서. 약점 간파. 돌아간다. 자, 자, 놓치지 마. 자, 집중해서. 돌아간다. 집중해서. 놓치지 마. 약점 간파. 자, 발사! 놓치지 마. 놓치지 마. 이건 좀 색다를 거야. 달래 화살 장착. 핫! 집중해서. 지금 저격수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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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서. 자, 약점 간파. 자,
집중해서 신중 약점 한파 평범한 화살이 아니야? 강력하고 빠르게! 집중해서 약점 한파 자! 자! 약점 한파 목표 조준 발사! 돌아간다 약점 한파 자! 약점 한파 지금! 갈래 화살 장착! 저격수의 무서움을 보여주지. 집중해서 집중해서 자! 약점 한파 약점 한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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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서 자! 약점 단파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집중해서 지금 돌아간다 놓치지 않아 자! 집중해서 신중 약점 한타 자! 목표 조준 발사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않아 나와 프리저 평범한 화살이 아니야 집중해서 약점 단파 집중해서 발사! 자! 자! 집중해서 집중해서 자! 신중 자! 지금 약점 한타 약점 한타 돌아간다. 신중. 자! 자! 놓치자. 목표 조준. 발사!
화살이 아니야? 집중. 약점 강타. 신중. 약점 강타. 약점 강타. 집중. 약점 강타. 목표 조절. 발사. 자. 더 세게 간다. 지난 3월 8일 영국 런던 거래소 LM이라 그럽니다. 유명하죠. LM에서 니켈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났어요.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날 정말 난리가 났는데 어떤 난리가 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M이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가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니켈 가격 상승으로 지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니켈 얼마나 올랐길래 차트를 보면 이런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2만에서 36,000 좀 올랐구만. 70% 80% 이거 갖고 왜 거래 중단시키는 이 정도로는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차트가 아니죠. 고점을 안 보여줬어요. 종가만 보여주고 고점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무슨 말이에요? 야, 네 이거 보고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내지? 2만 불에 있던 연초에 있던 거를 이거를 10만에 찍어놨어. 이 끝없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10만. 이것도 며칠 사이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니켈입니다. 니켈이라는 게 뭐 그걸 골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니켈의 수요가 늘었다 그래도 전쟁이 아무리 난다 그래도 이게 2만 하던 게 10만을 5배를 갈 수 있냐? 이게 기업이면 가능할 수 있는 뭐 발견한다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되는데 뭐 언제 되잖아요. 언제 되고 어떻게 5배를 가? 며칠 사이에 몇 달에 걸쳐 간 것도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일단 살펴보기 전에 이 일로 인한 후폭풍부터 한국에도 폭풍이 왔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니켈 곧버스 ETN이 있었어요. 곧버스가 뭐냐? 마이너스, 인버스. 아, 이거 하실 분 있을까? 니켈 인버스 2배 있어요. 이게 ETN 이 상품이 있어요. 대신해서 한 인버스 2배 니켈 상품. 이거 하신 분 없기를 진짜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상품이었어요. 왜? 가격이 0이 돼서 상장 팬이 되는 ETN이 사상 최초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ETN, 인버스 2배 ETN이 뭐냐? 인버스, 역방향. 기초자산이 마이너스 50%가 가면 마이너스 100%가 나옵니다. 근데 3월 8일 하루에 니켈 선물이 플러스 66% 찍었거든요. 하루 만에 가격이 0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가격이 0이 됐지만 주식처럼 가격이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 아니냐? 아까 전에 수업을 갔어도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건 주식이에요. 그건 주식이고 저 ETN은 증권, 파생증권, 계약 같은 거. 한마디로 마이너스 50이면 마이너스 100입니다. 무슨 소리냐? 마이너스 100이 찍히면 거기 0에 아무리 곱하기 10% 가치가 복원될 가능성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갔다고 할 수 있고 참고로 ETN과 ETF를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는 뭐예요? 주식이에요. 이거는 파생이 아니에요. 그 안에 구성 종목 주식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얘네가 수탁돼 있는 자산운용사가 망해도 그 안에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가격이 아무리 빠져도 문제는 없는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ETN은 증권이니까 해당 증권사와 지수 수익률을 발표해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을 약속한 파생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입니다. 계약. 서로 다르기 때문에 ETF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코덱스, 하이거, 아리랑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합니다. 펀드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ETN은 증권사와 여러분들이 계약합니다. 증권사 이름입니다.
삼성, 미래 에스라는 상품경, 또 KB 이런 데가 붙는데 증권사가 만약에 망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상품이니까 문제는 잘 없지만 하여튼 상품에 대한 설명이고 인버스 2배의 니켈 ETF 넘기기 바랍니다. 진짜 없어졌는데 연초에 56억 있었대요. 이거 아마 기간 투자장이에요. 설마 이런 거 개인이 투자할까? 인버스 2배 니켈 ETF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있겠죠. 온갖 상품에 2배 ETF 다 있겠지. 누가 투자했을까 싶은데 개인은 아닐 것 같아요. 설마 이거 아마 니켈 관련 기관들이 투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거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나면 진짜 피눈물 나는 건데 아 이거 이런 거 어떻게 찾아? 인버스 2배 니켈 ETF 이런 거 어떻게 찾아? 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은데 요즘 근데 이거 신문 기사에 보면은 뭐 군인들 패닉 뭐 이렇게 떴던데 이겠죠. 그게 아니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니켈 코퍼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로 추정 가치가 0이 돼서 상폐된 ETA 됐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ETA 됐는데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니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2만 불 하던 원자재가 10만 불이 가려면 그것도 정말 단기간에 무슨 일이 있어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공급에서 정말 엄청난 뭐 문제가 생기면 뭐 독점적인 광산이 문을 닫던가 뭐 그런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한 거는 여기 있는 10만이란 가격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겁도 없이 택배를 맨날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할까? 외국이었으면 다 훔쳐가고 난리 났을 텐데 신기하게 안전하잖아. 근데 이것도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한국인은 성격이 급하잖아. 우리나라는 극적인 전쟁을 치르고 또 급격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점점 신속해졌어. 인터넷이든 뭐든 빠른 걸 엄청 좋아하고 여기 택배도 해당되거든. 뭘 주문하고 나면 최대한 빨리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원칙대로 택배를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려면 확인할 게 많아지니까 의사분 입장에서도 배송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또 내가 집에 있는 게 아니면 나중에 다시 배송해달라고 해야 하잖아. 이게 엄청 귀찮고 느리고 짜증나거든. 만약 집 앞에 놔달라고 했다가 분실되면 자기 책임이지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생각이야. 그래서 암묵적 합의처럼 남의 택배에 손을 대지 않는 거지. 택배를 훔쳐가는 문화가 발달해서 무조건 대면으로 배송하게끔 바뀌면 그 도둑도 엄청나게 불편할 거거든. 물론 택배 도난 사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외국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편이지. 근데 택배에는 손도 안 대면서 자전거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약점 간파. 집중해서.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수돗물 마셔본 적 있어? 먹어보면 맛도 살짝 이상하고 조금 냄새도 나는데 어디서는 수돗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잖아. 과연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 걸까? 일단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사람은 5.4%에 불과했어. 대부분이 마시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 이후로는 냄새도 있었고 배수관이 더럽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지. 수돗물 특유의 냄새는 소독약에 있는 염소 때문이거든. 사실 이건 인체에 무해하고 금방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건강상 문제는 없어. 그럼 노후된 수도관들은 괜찮은 걸까? 지금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1984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3,339km의 수도관을 교체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건 공공시설의 수도관 기준이고 아파트 단지의 수도관은 그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해야 해. 따라서 오래된 건물에선 가끔 녹물이 나오기도 하는 거야. 대부분 아파트는 거의 문제가 없어서 수돗물을 마셔도 되지만 만약 우리 집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공사를 신청하는데 그럼 결과에 따라서 국가가 배관 교체를 도와주지. 결론적으로 요즘엔 수돗물을 마셔도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라면 끓일 때 수돗물 쓰냐 생수 쓰냐로 그만 좀 싸우라고. 약점 간파. 자.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수명이 4초씩 늘어난다는 문구 본 적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과연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자. 일단 계단을 오를 땐 걷는 것보다 칼로리가 훨씬 많이 소모되는데 이걸 한 칸 단위로 쪼개보면 개당 0.15kcal가 소모돼. 이건 테니스를 할 때와 비슷한 칼로리 소모량이라서 계단을 오르는 행위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 그런데 수명이 4초씩 늘어난다는 건 엄연히 따져봤을 때 사실일 수가 없어. 아예 똑같은 행동에서 계단을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명을 비교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비교한다 한들 신체적 특성이 달라서 오차가 생길 확률이 너무 높아지거든. 자 근데 여기서 계단에 적힌 문구를 다시 확인해보자. 잘 보면 그냥 수명이 아니라 건강수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바로 핵심이야. 건강수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체 나이를 말하거든. 몸이 얼마나 노화되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낸 건데 이건 태어나고 죽는 날에 상관없이 각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매길 수 있어. 그럼 계단을 오를수록 건강수명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 상식적으로 그냥 수명이 4초씩 늘어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돼. 신중하게.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게. 다들 부모님한테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지.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까? 정답은 아니야. 내가 이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해봤는데 혼났거든. 이건 농담이고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준다는 말을 할 땐 보통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거든. 근데 그 심증이 99%라는 게 문제지. 어쨌든 잘못을 한 건 분명한데 이게 100%는 아니다 보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내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명백한 증거를 찾아서 들이밀기도 번거롭고 그냥 자백을 듣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이지. 여기서 거짓말로 아니라고 하면 더 실랑이를 하게 되잖아. 그럼 나중에 밝혀졌을 때 더 혼나겠지? 사실 이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한마디로 솔직하게 말하면 앞으로 할 뻔했던 거짓말은 용서해줄게 라는 속뜻이 담겨있지. 물론 부모님마다 케바케라서 솔직하게 말한 것 자체로 용서해주시기도 하고 아예 100% 물증을 적고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부모님보다 연륜이 있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저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아.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나면 왜 거짓말했어? 라며 더 혼날 수도 있다는 게 한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 알지? 배우 최하정님이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해서 이 말을 처음 하셨는데 이젠 다이어트 합리화를 위한 일종의 밈이 되었어. 당연히 여기선 의학적 근거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재미있자고 했던 말이지만 이게 완전히 허황된 소리는 아니거든. 심리학 박사인 마이클 시바오 박사가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는데 비슷하게 먹는 프랑스인과 미국인을 비교했어.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둘러앉아서 천천히 음식을 먹었고 음식을 먹은 뒤에도 그 감정을 최대한 음미하는 경향을 보였어. 반면 미국 사람들은 쫓기듯이 음식을 먹고 다 먹고 나서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며 죄책감에 빠지곤 했지. 결과는 어땠을까?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미국 사람들은 살이 더 쪄버렸어. 이들은 먹으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면서 열량을 지방으로 열심히 바꿔버린 거야. 반대로 프랑스 사람들은 편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칼로리가 소모됐지. 이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 푸짐하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건강이 좋아지는 현상이야. 이런 걸 알았으면 진작에 다이어트 때려치는 건 갈래 화살 장착. 이건 좀 색다를 거야.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 주변엔 한글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외래어에 속하는 단어가 엄청 많은 거 알고 있어? 진짜 상상도 못한 것들이 많은데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볼게. 먼저 요리할 때 쓰는 냄비 있잖아. 이건 일본어로 냄비를 뜻하는 나베에서 파생된 말이야. 영화에서 해리포터가 입고 다니는 망토 있지? 망토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유래된 말이고 또 프랑스에서 온 단어 중엔 고무도 있는데 고무장갑이나 타이어의 재료인 그 고무가 외국에서 온 단어였지. 그리고 파리바게트나 또레쥬르에 파는 빵 있잖아? 빵은 그래도 나름 외국에서 온 단어라고 추측되긴 하는데 예상외로 영어도 불어도 아닌 포르투갈에서 온 단어였어. 또 고구마라는 단어는 진짜 몇백 년 전부터 우리 말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일본 대마도에서 쓰던 방언에서 유래된 단어야. 원래 고기마라는 발음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고구마라고 자리 잡힌 거지. 아파트에 사람들 막 모여서 시장도 열고 하는 걸 바자회라고 부르잖아. 이건 누가 봐도 토종 한국어인데 알고 보니 페르시아에서 온 단어였어. 바자라는 단어에 모임을 뜻하는 한자인 회가 더해져서 탄생한 혼종이지. 그리고 진짜 엄청난 게 하나 있어. 뭘 자를 때 쓰는 도구인 가위 있잖아. 난 진짜 이거 스누리말인 줄 알았는데 이건 스누리말이 맞더라. 지금 약점 단파.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냉장고에서 음식을 찾아 먹다 보면 꼭 유통기한이 애매하게 지난 음식들이 있어. 근데 이걸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 걸까? 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밝힌 음식의 소비기한을 알려줄게. 요거트는 10일이 지나도 괜찮고 식빵은 18일, 계란은 25일까지 지나도 상관없어. 계란 같은 경우 물에 담가서 가라앉는지 확인해보면 좋은데 물 위로 뜨면 상한 거야. 액상커피는 30일이 지나도 되고 유통기한 때문에 진짜 짜증나는 우유는 45일까지 두고 먹어도 사실 상관없지. 슬라이스 치즈는 70일, 두부는 90일, 김치는 유통기한보다 6개월 이상 두고 먹을 수 있어. 라면은 8개월, 냉동 만두는 1년 이상, 고추장은 2년 이상, 참기름은 2년 6개월, 식용유는 무려 5년까지도 상관이 없고 참치 통조림은 10년이 지나도 끄떡없어. 꿀이나 설탕처럼 아주 단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거의 없거든. 농도가 너무 높아서 균이 서식할 수 없지. 이렇게 대부분의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미개봉 냉장 보관 기준이야. 혹시 먹다가 둔 거거나 냉장 보관을 한 게 아니라면 균이 순식간에 증식하지. 그니까 배탈나면 내 탓하지.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진짜 짜증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딸꾹질이 더럽게 안 멈출 때잖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멈출 수 있을까? 일단 횡격막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이 횡격막이 수축하게 되거든. 이때 폐에 있는 공기가 나가려고 하면서 생기는 증상이 바로 딸꾹질이야. 숨을 들이마실 때 상대가 열려있어야 하는데 이게 폐에 있던 공기의 신호로 갑자기 닫히면서 딸꾹 소리가 나게 돼. 보통 공기를 과도하게 들이마시거나 갑자기 긴장했을 때 또는 밥을 급하게 먹거나 맵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 딸꾹질을 멈추려면 횡격막 신경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운 물을 빠르게 마셔서 신경에 자극을 주는 거야. 또 얼음을 씹어 먹거나 닭설탕을 삼키거나 레몬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 말고 직접 상대를 자극하는 방법도 있거든. 혀를 잡아당기거나 칫솔 같은 날카롭지 않은 물건으로 헛구역질을 나게 혀 안쪽에 직접 닿으면 무릎을 당겨서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지. 내가 평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코를 막고 물을 마시는 건데 이러면 신기하게 바로 딸꾹질이 멈추더라고. 놀래키는 애들도 있는데 이건 효과 1도 없으니까 제발 하지마. 어쨌든 딸꾹질이 나면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해봐. 괜히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서 힙득하면 쪽팔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YS, 김대중 전 대통령은 DJ,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라고 많이 불립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니셜로 부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왜 일부 대통령만 이니셜로 불리는 걸까요? 원래는 정치인들을 본명 외에 갖는 호인 아호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니셜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삼김 시대부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재 정권 시절에 탄압받던 인물을 은어인 이니셜로 부르곤 했고 여기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니셜을 사용한 것은 언론의 영향이 큰데 아무래도 이름 뒤에 대통령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니셜로 표현하면 지면을 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이니셜 표현이 친근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일부 정치인은 이니셜을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했고 자신을 이니셜로 불러주길 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대선에 출마한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도 당시 경쟁자였던 YS나 DJ처럼 CY로 불리길 원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HQ,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MJ,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DY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니셜은 국민과 언론이 지어주는 것이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지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니셜로 불리는 것도 아니고 이니셜이 입에 잘 맞아야 합니다. 어쨌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니셜로 불리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니셜 대신에 지지자들이 노통, 노짱이라는 표현을 애칭으로 사용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MB라는 표현을 본인이 선거운동에서 사용하기도 했고 일상에서도 우리가 MB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다 보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니셜 GH를 잠깐 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발음도 어렵고 귀에 익숙하지 않아 당선 후에는 이니셜 사용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냥 한자 박으로 많이 호칭하는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자 문으로 많이 불리는 편이고 지지자들은 인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니셜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려는 정치인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니셜로 불리던 정치인 외에는 이니셜로 불리는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입에 정말 잘 맞는 이니셜을 가진 주목할 만한 정치인이 등장한다면 또다시 이니셜로 불릴 여지가 충분합니다. 참고로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니셜 약칭이 있었습니다. JH가 아니라 PP라고 불렸고 이는 프레지던트 팝의 줄임말입니다. 이 표현을 언론에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사회통념상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어려워하면서 등장한 약칭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웹하드는 일정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 열람, 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웹하드를 들어보긴 했을 텐데 아마 무료 포인트 쿠폰 때문에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료 포인트 쿠폰은 식당이나 PC방, 택배 상자, 길거리 바닥 등 다양한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료 포인트 쿠폰을 보면 5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100만 포인트 등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만큼의 포인트를 무료로 준다고 하니 이용하지 않으면 낭비하는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포인트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닐까요? 웹하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유틸리티 등의 자료를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무료 포인트는 실물 가치가 없어도 사이트 내에서는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웹하드의 거래 방식을 간략히 보면 신청 시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고 포인트만 있으면 누구나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파는 자료를 구매자가 포인트로 구매하면 포인트는 판매자에게 전달되고 판매자는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돈을 법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구매자가 무료 포인트로 자료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은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무료 포인트가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건데 웹하드 업체에서는 무료 포인트 쿠폰을 무작위로 뿌리고 있습니다. 현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포인트를 무료로 뿌린다니 그 값을 어떻게 치르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이 웹하드 업체에서 무료 포인트 쿠폰을 발급했으니 업체에서 무료 포인트의 가치를 보장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직접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하고 판매자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웹하드 업체에서는 무상으로 발급한 쿠폰과 포인트 등으로 구매한 자료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료가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자료들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일부 제휴를 맺고 올라오는 자료도 있으나 자신에게 권리가 없는 자료를 올리는 판매자도 정말 많습니다. 권리 없이 올라온 자료를 구매자가 무료 포인트로 구매했을 때 실질적으로 웹하드 사이트 안에서는 아무도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100명 중 5명은 현금으로 포인트를 결제해서 자료를 구매한다고 하니 웹하드 업체와 판매자는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웹하드 업체는 95명의 무료 포인트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웹하드를 이용할 때 전용 다운로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데 설치 프로그램의 약관을 보면 그리드 서비스, 분산 컴퓨터 기술 등의 정체모를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원 PC의 저장 공간이나 리소스를 활용해서 다른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겠다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웹하드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서버비를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작위로 쿠폰을 발행해서 이용자를 늘린다면 웹하드 업체는 서버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이 중 일부 이용자는 현금 결제까지 해주므로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또한 플랫폼만 구축하면 문어발식 운영도 가능하므로 같은 업체에서 웹하드 사이트명만 바꿔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하드 사이트 하단의 주소를 보면 같은 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용자가 늘어나도 100명 중 5명만 현금 결제를 하면 돈이 될까요? 웹하드 업체는 여러 곳이 있으므로 무료 포인트를 다 사용한 이용자는 다른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았습니다. 웹하드 카르텔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불법 성인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불법 성인 동영상은 웹하드 사이트 내에서 일반 컨텐츠에 속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구매를 하면 제휴사와 나누는 것 없이 온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아서 자료를 올렸을 때 많은 사람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일부 웹하드 업체에서는 성인 동영상에 한해 첫 결제를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해놓기도 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성인 동영상을 올려줄 헤비 업로더를 따로 모집하거나 직원을 고용해서 이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따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돈을 받고 영상을 지워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영상을 다시 올리고 돈을 받고 지워주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돈을 벌었다는 게 웹하드 카르텔 사건입니다. 웹하드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개발자에 따르면 웹하드 수익 중 40에서 60%가 음란물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90%가 불법 성인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돈만을 목적으로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수익 구조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2019년 5월 25일 개정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웹카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가 적용돼 위반 검별료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19년 10월 25일까지 불법 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오늘의 사물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제 제보가 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에 제보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건 좀 색다를 거야. 집중.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자유형을 확정 판결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 갑니다.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교도소에서 교정, 교화를 받으면서 형기를 마쳐야 교도소에서 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도소 수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 폭격 등에 죽기 싫으면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